지난해부터 참 온갖 일을 다 겪어왔는데 이제는 저도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정리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 20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했지만 그래도 20이라는 나이에 아이를 낳는 일은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교육자 집안인데다가 부모님 두 분이 워낙 보수적이기도 하셨고 제 학업 성적도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당신들이 걸었던 대로 저 역시 교육자의 길을 걷길 바라셨던 부모님한테 저의 임신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제 나이 20에 첫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날들을 쌓아나갔습니다. 쉽게 승낙받은 결혼이 아니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물론 그 어린 부부가 뭘 그리 잘 알았겠습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제가 아이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니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하나씩 부딪히며 배워나갔네요. 결혼 생활에 있어 남편과 제가 서로를 많이 믿고 사랑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대체로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고 주위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양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때 저희는 보란 듯이 둘째도 가졌습니다. 많이 벌진 않아도 남편이 자리도 잡았고 육아에 대한 경험도 쌓인 데다가 계획적으로 가진 아이였으니 저희는 더욱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모든 행복과 자신감 그리고 안정감이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들어섰음에도 잘 붙어 있어 주었던 첫째와는 다르게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한 저희와는 또 다르게 우리 둘째는 아직 엄마 아빠를 만나기 이르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주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처음으로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내 탓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몇십 번, 몇백 번을 말해 주어도 전혀 들리지 않더군요. 한동안은 동굴 속에 들어가기라도 한 듯 먹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남편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어미 때문에 방치된 첫째를 혼자 다 챙겼고 또 일은 일대로 하느라 몸 고생, 마음 고생 다 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들과 남편을 생각하며 얼른 정신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남편에게 했던 말은 고마움의 표시였어요. 고마워요, 오빠. 난 엄마 자격도 없다. 상실감이 뭐고 우울이 뭐길래. 우리 첫째 밥해 먹일 생각도 없이 며칠을 누워만 있었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뭐가 그리 미안하고 뭐가 그리 고마워. 아빠로서 당연한 걸 한 건데 마음 추스르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 조급해 말고 하루하루 잘 살아보자. 응, 우리 현승이 생각해서라도 둘째가 하늘에서 지켜봐 준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세 사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오빠. 당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토록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고마운 만큼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던 건 그로부터 또다시 2년이 지났을 때였죠. 제가 24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늘에서 혼자 외로워할 둘째가 보고 싶었던 건지 왜 그리도 일찍 저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고 체격도 건장하고 심지어 술, 담배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마음속은 마치 용암이 지나간 듯 모든 것이 한 줌 재 남기고 다 타버린 잿더미 같았지만 그때 저는 오히려 둘째를 잃었을 때보다 더 덤덤하게 행동했어요. 이 넓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곤 엄마 하나뿐일 우리 아들 때문에요. 저는 남편 빈소 다음 날부터 절대 울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감정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고 장례 정리, 집 정리까지 숨 가쁘게 치러냈어요. 당장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본가에서 5년간 지내며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께 약속했던 시기보다 더 일찍 독립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해와 그 다음 해에는 저에게 심심찮게 재혼 얘기를 꺼냈던 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그 말을 안 하시더군요. 아들과 제 사이는 늘 원만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참 과분한 아들이었고 너무 철이 안 들어 삐딱선을 타서 제 마음고생을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공부 머리는 좀 없었지만 성적표가 뭐가 중요한가요?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걸요. 어느덧 교복 입을 나이가 되고 어느새 생김새가 어른이 다 되었어도 늘 애교 많고 표현 많은 아들이었고 친구가 제법 많이 생겼는데도 주말마다 저랑 놀러 나가주는 아들이 저는 참 고마웠네요. 아들, 오늘 저녁에 애들이랑 약속 있다며 이제 슬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엄마 섭섭한데 아들을 왜 이리 일찍 보내려고 하시나? 2시간이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스무디도 한 잔 사 먹고 동네 산책까지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야. 아이고 참, 엄마야 좋지. 엄마가 괜히 아들 소중한 시간 뺏을까봐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내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셔. 그럼 지금 엄마,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난 친구 집으로 바로 가면 되겠다. 가볼까? 그럼. 이렇듯 아들은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자 동시에 친구였어요. 처음으로 재혼 생각이 들게 해준 남자는 제 나이 40이 넘어서 처음 나타났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였어요. 꽤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낸 셈이죠. 그렇다고 30대에 누군가에게 가는 마음을 일부러 접거나 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 뒷바라지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았던 거죠. 그 남자는 저랑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동네 외곽 쪽에 큰 집이 지어지길래 누가 이사를 오는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을 지은 장본인이었습니다. 한날 우연히 차를 태워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첫 만남이었어요. 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읍 방향으로 가시나요? 방향은 아닌데 그 근처로 가긴 해요. 어디 가시는데요? 회관 근처요. 동네 좀 알 겸 산책을 나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방향을 잃었네요. 아, 혹시 회관 뒤쪽에 큰 집 지어졌던데 거기 이사 오신 분이신가 봐요. 태워 다 모셔다 드릴게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이 지역에 무슨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귀농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
집이랑 밭을 사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귀농할 나이대는 아닌 걸로 보여서 나이를 여쭤봤는데 역시나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이었네요. 우연찮게도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곳에 왔다며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저랑 많이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과장 좀 보태자면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질감 들고 불편하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흥미로워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 일을 계기로 친분이 쌓이다가 1년쯤 후부터 연인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친한 동네 삼촌으로 같이 밥도 몇 번 먹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충분히 미리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랄까봐 일부러 여지를 비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아들에게 아저씨에 대해 설명하니 아들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지 않았어요. 현승아, 엄마가 혹시 설명이 좀 부족했을까? 아니, 설명은 충분해.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묻고 싶은 건 꼭 재혼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되잖아. 같은 동네 살고 맨날 만나고 놀러 가고 연애하면 됐지. 왜 재혼을 해야 돼? 이제 현승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엄마는 사실 너희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 하지만 현승이가 그 빈자리를 함께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욱 단단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엄마도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노년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그럼 엄마는 내가 20 넘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네. 나 하나로는 안정감이 안 느껴져서 내가 얼른 독립해 주기만을 기다렸단 소리네. 아들, 그런 말 아닌 거 누구보다도 알면서 왜 그래? 어쩐지 말을 하면 할수록 대화가 더 꼬이는 상태가 되더군요. 고등학생 때부터 종종 저에게 엄마는 연애 안 해. 엄마도 나처럼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먼저 해주었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있나요? 저는 아들 마음이 바뀔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기다리겠다는 말 자체가 너무 싫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빨리 재혼을 하라면서 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네요. 당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을 한 학기 남기고 있던 방학이었는데 늘 기숙사 생활을 하던 아들이 도리어 자취를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턴 방학은 물론이고 학기 중에는 단 한 번의 주말에도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나 문자는 됐었는데 아들은 그때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끊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럴수록 부담을 주면 집착이라 생각할까봐 저는 먼저 연락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또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지금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도 전화로 하루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저씨랑 예쁘게 살아야 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해줬지만 그렇다고 조촐하게나마 식을 치르면 아들로서는 오는데 부담을 더 느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 여행 한번 다녀오고 서류만 작성했어요. 그 짧다면 짧은 시간 사이에 아들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벽이 생겨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아들의 졸업 시즌이 되었을 때 아들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웬일로 주말에 집에 들리고 싶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 맞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간 생겼던 벽이 그저 아들 학업 문제나 제 재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아들이 웬 아가씨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연애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하고 생각하려는 순간 대뜸 저보고 결혼할 여자라는 말을 꺼내더군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혼할 사람이라 데리고 왔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해야 될 사람이야. 우리 아이 가졌거든. 놀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아들 졸업식 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아들은 사실 한 학기 전부터 휴학 상태였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옆에 있던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은 제 며느리, 당시 며느리는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앉아서 그저 땅 바닥만 보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두 사람은 아들이 2학년 때부터 만나오던 사이라고 했어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며느리가 자취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자취방을 구해 두 사람이 같이 지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살을 빼고 자취를 하겠다고 하던 아들의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네요. 공부를 좋아하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과에 가고 난 후에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가 생겼던 아들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졸업까지 포기하고 학비를 여자친구와의 생활비로 탕진하고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계획에 없던 임신까지 해서 앞날이 깜깜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화를 낼 거예요. 반대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막아봤자 막아질 리도 없겠지만요. 저는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전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졌고 부모님 말은 듣는 척도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믿고 지켜봐 주기로 했지만 제 마음이 진정 받아들이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남몰래 많이 울었고 그걸 지금 남편한테 참 많이 들켰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줬네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도 부모로서 정말 힘든 일이야. 그만큼 값진 일이고 당신은 당신 청춘 다 바쳐 아들 길러낸 좋은 엄마잖아. 이번에도 역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얼마 후 아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머지않아 한 아이의 아빠도 되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휙휙 변하는 것 같아 참 하루하루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예정이었던 아들이 한순간 무직의 가장이 되어버리고 저는 손주 안아주는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또 어떻겠어요. 그 예쁠 나이에 아이 엄마가 되어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모두가 고생인 시절이었죠. 사실 며느리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딘가 새침한 구석이 있고 몇 마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면 좀 예의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아들이 며느리에게 의지한 시간이 길었다는 게 고스란히 전해질 때가 있었어요. 서로 깊은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라 떼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게다가 사돈 두 분이 교직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를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교육자셔서 더욱 그랬나 봐요. 열심히 키운 딸을 졸업장도 직업도 없는 남자에게 덜컥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럴수록 더 예쁘고 단란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양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효도라 했네요. 그 옛날 제가 그랬듯이요. 하지만 인생이 늘 그랬듯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못하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먼 지방으로요. 알고 보니 그곳은 며느리의 본가, 즉 사돈 내외가 계시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간섭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손주를 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 쪽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마음부터 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설명하기를 저도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고향 친구랑 같이 자그마하게 가게를 해볼까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남편만으로는 애도 키우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급작스러운 소식이라 저는 얼떨떨한 마음이 컸어요. 반쯤은 이해가 되고 반쯤은 걱정이 되는 마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며느리 말대로 저희 아들이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한 채 가장이 되어서 하는 일이 대부분 일용직이라 안정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겠다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친구랑 같이 가게를 차리겠다는 건 엄연히 동업자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초기 자본도 있어야 하고 위험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었는데 결국 아이들은 그달 말쯤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생활비를 조금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그래. 아이고, 됐네요. 큰 돈도 아니야. 모쪼록 내려가서도 잘 챙겨 먹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알겠지?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어요. 이사하게 된 데는 며느리의 결정이 컸지만 어차피 내려가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며 저한테 포부 넘치는 말도 했었고요. 연락 자주 하는 건 기본이고 못해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올라오겠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모든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될 정도로요. 우선 연락이 너무 되질 않더군요. 이사 초반에는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영상통화도 걸고 주말에도 심심찮게 전화를 했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질 않고 문자도 뜸뜸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요즘 너무 바쁘다는 말만 했고요. 그 말도 처음엔 반가웠어요. 역시 젊은 애들은 털을 옮겨도 금방금방 적응하는구나. 일이 많아서 다행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연락이 본격적으로 끊기기 시작했던 건 아들이 투잡을 시작했다고 말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 생각했던 것보다 와이프 가게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더라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바쁠 건 아니고 가게 오픈할 때까지만 틈틈이 대리 좀 띄워주려고 생각 중이야. 처음에는 처가 쪽에 내려가면 화물차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리운전을 틈틈이 병행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밤낮으로 운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졸음과 싸워야 할 것 같아 걱정부터 앞서는데 아들은 젊을 때 바짝 벌어놓는 게 맞지. 뭐가 걱정이냐. 저를 안심시켰고 그 연락 이후로 아들 목소리를 들을 일이 부쩍 줄었지만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를 믿고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해서 안부라도 묻고 싶었지만 이사 간 후 딱 한 번 제가 먼저 전화를 했었는데 받지도 않았고 나중에 다시 전화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랬대요. 육아에 가게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한밤중에 저를 경악하게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한창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때였는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기에 남편이 나가봤는데 글쎄 아들인 거예요. 엄마한테 미리 전화했었는데 안 받길래
자나보다 싶어서 바로 왔어.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오밤중에 갑작스럽게 방문했다는 것보다 사실 아들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순간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고 입술은 허옇게 닿아 있는 모습에 어디 아픈 건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하도 이것저것 물으며 걱정하자 아들은 실없이 웃어 보이며 제게 이렇게 말했네요. 어디 아프긴 괜찮아. 그냥 살이 좀 빠졌나 보지. 그나저나 엄마 밥 좀 있어? 그 말에 저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허둥지둥 밥부터 차렸어요. 그동안 아들은 간단히 샤워 좀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요. 주섬주섬 짐을 내려놓으며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데 요즘 지방에서 서울 근교로 장거리 화물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짝 벌기 위해서 2인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그리 억척스럽게 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저나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한 상을 차려냈는데 아들이 도통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불러도 나오질 않길래 화장실 문을 두드리다 열어봤더니 글쎄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비백산으로 앰뷸런스를 불렀고 아들은 그대로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때부터 꼬박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고 저는 그 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며 기다렸네요. 병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글쎄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거기다 피로까지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어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승아, 너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착잡한 표정으로 묻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듣는 내내 제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슨 큰 비밀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려가고 나서부터 우리 사이가 부쩍 안 좋아졌어. 와이프 돈 타령도 좀 심해졌고 난 그냥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오면 우리 사이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의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뭔가 더 있어도 한참 더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아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나도 이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긴 해. 이게 맞나 싶네. 와이프는 요즘 사업을 준비하는 건지 맨날 놀러 다니는 건지 삐까번쩍하게 하고 다니거든. 결국 저는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나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제가 직접 봐야겠다고. 물론 아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본다 할지라도 실상을 제대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 살다 처음으로 흥신소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끔찍한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죠. 우선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는 모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일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먹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는 동안 손주는 대부분 친정집에 맡겨져 있었고요. 이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흥신소 직원이 가져온 정황들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것들은 영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진입니다. 아드님은 동선이 반복적이라 달리 볼 게 없었고 그래서 며느님 동선 위주로 다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남자 보이시죠? 이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표정으로 보나, 포즈로 보나, 데이트 현장이고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게임 오버였지만 제 분노를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던 건 오히려 다른 영상을 본 때였는데요. 동성 친구들과 모여 있는 자리에서 흥신소 직원이 바짝 쫓아붙어 녹취를 한 파일이었습니다. 촬영된 거라. 화면상으론 보이는 게 없었지만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네요. 기집애야, 내려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 다시는 그 먼데 올라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좋아서 올라갔니? 돈 좀 있는 집인가 싶어 가봤더니 짤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냉큼 내려왔지. 아, 잘했어. 맞다. 너 내일 올 거지? 다 같이 스파 가기로 한 거 말이야. 아, 내일은 좀 빠질게. 낮에는 울 오빠 만나야 되고 저녁에는 남편 놈 일찍 들어오는 것 같더라. 그놈의 징징거리는 소리 안 들으려면 내일 하루쯤은 집에서 자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 뭐 남편 돈으로 남자친구 옷 입히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 아들을 지갑 하나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발언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저와 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당장 달려가 갈기갈기 찢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삼키기 힘든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니 집에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말이에요. 어차피 장거리 운수권 때문에 매주 2번씩은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며 아들은 다음 날 밤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보다는 조금 나은 얼굴이었지만 그게 다를 바는 없었죠. 당장이라도 알려줘야 할 진실이지만 아들이 감당할 고통을 생각하자니 차마 맨정신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촐한 술상을 차려냈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가 아들과 제가 생전 처음으로 소주잔을 주고받은 날이었네요. 제 전남편이 그랬듯 우리 아들 역시 술이 세지 않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장거리 운전의 피로 때문인지 고작 몇 잔에 아들의 눈이 풀리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속 깊은 이야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앞에서 할 소린 아니지만 진짜 사는 게 뭔가 쉽네. 난 있잖아. 우리 부부가 그저 돈 때문이라 생각했어. 근데 말이야, 와이프가 어제 그러더라. 그까짓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떨고 징징거리면 그냥 이혼하지. 내가 고작 일주일 전에 과로로 쓰러진 걸 아는 여자가 말이야. 그 말을 하며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 밑에 준비해뒀던 봉투를 조용히 건넸죠. 엄마가 저번 주에 알아낸 것들이야. 더 일찍 줬어야 하는데 직접 주는 게 맞다 싶어 좀 늦었구나. 이거 가지고 당장 헤어져라. 아들은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봉투 속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사진을 들고 있던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걸 보는 제 심정도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할 진실이었고 저는 아들이 얼른 딛고 일어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들은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먼저 내려가 보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제가 뒤늦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연락 불통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지만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네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다 큰 아들, 조금만 믿고 기다려봐.
본인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어떻게 조치할지도 결정을 해야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아들이 제게 먼저 연락을 주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하다면서 남편의 예상대로 아들에게는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사뭇 달라진 말투로 아들이 제게 전한 이야기는 당연히 이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들은 곧장 이혼을 결정했지만 양육권 싸움과 상간남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이 혹시 며느리에게 더 당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들은 그 시간 동안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더 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더군요. 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새파랗게 어린 상간남에게 시계 벨트를 심심찮게 선물하고 툭하면 친구들이랑 호화 마사지나 받고 다니는 정황까지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른이었던 거죠. 게다가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때 사실 제 남편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직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는 새아빠와 왜 소통을 했는가. 남편이 본격적으로 아들을 도우러 나섰기 때문이었네요. 며느리는 저희를 쥐뿔도 없는 재혼남이라며 희롱했습니다. 제 남편은 땅이 좀 많아요. 사치스럽지 않을 뿐 지역 유지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실까지 며느리가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없기에 말하지 않았던 것뿐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손주도 낳아주고 시댁 근처에 살고 있는데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으니 그저 그런 집안인가 보다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였어요. 저희 딸더러 사업을 준비한다, 어쩐다 한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 모든 정황들이 아들의 독한 마음과 남편의 조력 덕분에 밝혀진 셈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아들이 내미는 증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놀란 것 같더군요. 게다가 아들이 선임한 변호사 스케일에서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소송만은 말아달라며 눈물 콧물을 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양심도 없이 휙휙 바뀌는 처세가 참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며느리가 납작 엎드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혼은 생각보다 단칼에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쥐뿔도 없고 개념도 없는 며느리한테 뭘 더 받아낼 게 있겠나 싶어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2번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그 후로 2번이나 더 봐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제 발로 저희 집에 2번이나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질질 울면서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는 태도로 왔었어요. 하지만 몇 마디 듣지도 않고 쫓아냈던 그 후에는 감히 뻔뻔한 채로 찾아왔더군요. 아버님, 내가 다 듣고 왔어요. 남편한테 40평짜리 아파트 해줬다면서요. 나 진짜 묻고 싶은 게 돈이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왜 안 해줬어요? 아들내미가 손주 보고 잘 살 때는 쥐뿔도 없다가 왜 이혼하고 나니까 이러는 거냐고요. 장난하세요 지금? 떠들어대면서도 어찌나 개념 없는 소리를 끝도 없이 짓거리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아들의 협의 이혼이 완전히 끝난 날 저희 집 근처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사실 그 아파트는 며느리의 선물이자 손주 돌 선물이기도 했죠. 원래대로라면
아이들 전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선물로 주려고 남편이 준비해뒀던 아파트였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쥐뿔도 없는 시댁이라며 지방으로 쏜살같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 진실도 다 털어내줬어요. 반성할 양심은 안 될 사람이겠지만 후회는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마음으로요. 흥신소 직원에게 추가로 건네들은 바로는 며느리는 이혼과 동시에 그 불륜남과 사이도 끝이 났다고 해요. 더 이상 이것저것 사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그 연하남이 도망가 버린 거죠. 그 관계에 무슨 진심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었겠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자기 부모를 교육자라는 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제와 별일도 아니다만 참 알만하죠.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자초한 일로 아이도 남편도 불륜남도 모두 잃은 셈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한동안은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유독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먼저 보낸 둘째 생각부터 사고로 잃은 전 남편 생각까지요. 그럴수록 지금에 더욱 감사하려 합니다. 먼 길 돌아와야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살도 오르고 표정도 밝아지는 저희 첫째 현승이 보면서요. 그리고 묵묵히 뒤에서 저희 모자를 지켜준 지금의 제 남편한테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들은 이혼한 시점 이후로 더 이상 남편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파트를 선물해 줬기에 같이 살진 않지만 같이 살았던 때보다도 더 자주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아버지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역시 평범한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주절주절 길어진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